뉴욕 증시가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273포인트 급등해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유럽도 해외 지표 개선에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영란은행은 경기 회복세를 도모하기 위해 사상 최저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다시 동결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75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과 일본, 호주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개선된 점이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000건 감소한 45만 6천 건을 기록해 한 주 전보다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45만 3천 건 감소했으리라는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미국의 5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0억 달러 감소한 1,3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4월 무역 적자는 403억 달러로 최근 1년여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4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드디어 다우가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을 한 것인데요. 무려 273포인트나 급등하면서 2.7% 이상 올라 1172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만선을 껑충 뛰어넘는 아주 힘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장중 내내 거의 한 2%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더 상승폭을 키운 결과 2.7%나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나온 일제히 개선된 경제지표, 또 호주의 고용이 계속 늘고 있다는 좋은 지표를 바탕으로 삼아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정작 미국에서 나온 지표는 기대치만큼 좋지 못했지만 해외발 지표에 더 눈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얘기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얘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같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다우가 만선을 회복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일본, 호주 등 외국 경제 지표 힘입어서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다우지수는 닷새 만에 10,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개정과 함께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글로벌 지표 호전하고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우리 종가 고가인 때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상승폭 또한 이제 지난 상거래일의 약세를 단번에 감싸는 상당히 힘있는 상승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블루칩지수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73.53포인트 2.76% 급등하면서 10,000포인트를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개장 전 발표된 그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미흡하고 또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최근 1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본토보다는 아시아 경제 지표의 개선에 가려면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에서 29개 전 종목이 올랐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좀 상승세를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코아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면 캐터필러 등의 종목군이 한 4에서 5%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 하나 그 글로벌 경제 지표 호전과 이제 증시가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유가라든지 그 유로화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도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보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엄도 그 전날 거의 16% 가까이 급락을 했었다가 한 12% 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12%또 급반등 나온 것 같네요. 계속해서 에너지 업종도 분위기가 좀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뉴욕의 그 미국 내부적인 어떤 지표는 그렇게 좋진 못했어도 중국과 일본, 호주의 지표가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고 또 얼마나 좋았는지요? 예,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 호주 이제 지표 개선이 호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일본, 호주의 지표 개선 경기 낙관에 대한 기대를 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5월 수출이 이제 지난해 동기 대비 한 48.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 뿐만 아니라 최근 그 6년 내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보이면서 정작 중국 상해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오히려 이것이 이제 긴축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여타 글로벌 시장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인 모습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한 4.9%에서 5%로 상향 조정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또 5월 고용이 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글로벌의 세계 경기 회복세가 유효하구나, 이렇게 또 믿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 또 호주의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수출이, 지금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반 가까이 늘었다라는 소식. 자, 정작 미국의 지표는 기대치 못 미치는 지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좀 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주간 단위로 공개가 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결과 전해 들어보죠. 네, 그 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00건 감소하면서 감소세는 이어갔던 모습이면서 한 45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45만 건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그 고용이 어느 정도 기대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로 강조했고요. 뭐 연속 수급자 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446만 명으로 전주에 비해 가지고 25만 5천 명 급감하면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464만 명 수준을 예상한 전문가 기대치보다는 낮은 수치로 발표됐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3,000건 정도 전주보다 감소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6,000건이나 그 이상 좀 더 감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재정 수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역 수지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20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4월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403억 달러 정도 나왔던 것입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모습이고, 네. 일단 적자 규모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이제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일단 좀 안 좋죠. 수입은 감소했지만 수출이 오히려 더 감소한 점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예상치 410억 달러보다는 적었지만은 여전히 2008년 12월 이후에 가장 많은 40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약간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4월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0.4% 감소한 1,890억 달러가 나왔고, 수출은 한 0.7% 감소한 1,4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보다는 오히려 수출폭이 더 감소한 점이 무역 적자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올 그 제리 브라이슨 그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이제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론 그 미국 경제가 그 회복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교역 상대국을 할 수 있는 특히 유럽이 되겠죠. 유럽의 성장은 다소 도전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수입이 뭐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수입보다 수출의 감소폭이 더 커서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 참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5월 연방 재정 적자가 20개월째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연방정부 적자도 같이 이제 적자를 원래 나타내고 있었는데, 네. 5월 미 연방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뭐 20개월 연속 적자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비해 가지고는 한 540억 달러 줄었고, 뭐 예상치인 1,400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만은 여전히 적자세는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세입 같은 경우는 또 이 항목 또한 내용이 좀 안 좋았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동기 대비 한 300억 늘어난 1,470달러를 보였고, 오히려 또 세출 같은 경우에는 한 240억 줄었던 2,830억 달러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4월 무역 적자 그리고 5월 연방 재정 적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이미 공개된 중국과 일본, 호주의 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다음은 그 3일째 계속해서 좀 밑돌았었던 만선을 닷새째 만에 모두 다 길다란 양봉으로 덮으면서 만선을 회복을 시켜놓았습니다. 나스닥과 S&P 500도 이제 그럭저럭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유럽 쪽은 어떻게 끝났나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가 어느 정도 뭐 지표 개선 효과를 보였고, 또 미국 시장이 장 초반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2거래일째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0.9%, 프랑스는 한 2%, 독일은 한 1.2%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아무래도 내용 면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중국의 뭐 수출 급증이라든지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상향 이런 아시아의 그 지표 개선이 아무래도 그 유럽발 국가 부채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등의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폭 시작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일부 이제 최대 광산업체라 할 수 있는 BHP 블리턴 같은 경우에는 광산세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호주 정부 발표에 힘입어서 한 3%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세계 2위 고급 자동차죠. 다임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매량 증가 기대 속에 한 3.2%의 상승.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최대 은행이 이제 방코
방코산 탄테르인데 한 5.3% 급등하면서 3주에 최대치로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 폰토 시장에서 한 6.7%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국 시장에서는 그 멕시코만 원유 수출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6.7% 급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ADR이죠. ADR 시장에서 다시 12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요 처리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의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국에서는 많이 빠졌었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미국 쪽 ADR에서는 다시 급반등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유럽 그리고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다시가 기준금리를 그냥 동결했다라는 예상을 했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중앙은행하고 이제 영국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세를 도모하려고 사상 최저치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 1%, 0.5%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ECB 같은 경우는 한 13개월 연속 이제 사상 최저치인 1%의 금리를 유지하게 됐고요. 뭐 통화정책 그 발표의 그 트리세 총재 같은 경우는 그 유로존의 금리 수준이 이제 적정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달부터 일부 유로존 국채 매입은 시작됐지만은 이것이 그 ECB의 통화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ECB 총재, 그 트리세 총재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유로화도 지금 사흘째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 촉이 좀 볼만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유로화는 어떻게 마감되는지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최근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1.21달러를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이고 가진 성명 발표에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고 또 투자가들의 우려감이 해소된 가운데 일부 이제 유로화 매수자가 좀 유입됐던 것 같고요. 또 아시아 그 경제 지표 호전하고 유럽 증시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유로화 강세 힘을 좀 보탠 모습입니다. 네. 자, 근데 짐 로저스가 보니까 지금 유로화 매수 기회다. 앞으로 유로화 기술적 반등을 예고를 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인데 향후 유로화 지금 같은 반등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로저스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그 어느 정도 워낙 낙폭이 가했기 때문에 4년 내 최저치를 떨어지면서 최근 1.20달러까지 하회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기술적 반등하고 이제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유로존 리스크가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다다랐기 때문에 일단 소로스의 멘트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성이 있는 즉 유로한 일정 부분 이제는 급반등은 어렵습니다만 하향을 좀 보이면서 좀 그래도 1.20달러에서는 약간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그 전일에 3% 급등했었는데 또 올라서 이제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올라왔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일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재고 감소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 기리한 통과를 해가지고 약간 그 안 좋은 의미의 상승이었는데 오히려 또 오늘 같은 경우 1.5%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그 75달러 48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에는 정시 호재가 될 수 있는 상승인데 왜냐하면은 그 글로벌 경제 지표 개선하고 이런 경제 지표 개선이 어느 정도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유가 상승은 그래도 정시에는 또 긍정적인 즉 같은 방향으로 힘이 실어주는 상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엷어지다 보니까 금값은 소폭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뉴욕 증시에서 그나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지표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뉴욕 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그 힘을 이어가는 관점에서 오늘 발표되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시 올 소매 판매가 될 것입니다. 이전 지 0.4%에서 아무래도 5월달 그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예상치는 한 0.2% 좀 감소세를 예상합니다만은 오히려 그 지표라는 것이 감소치보다 더 감소폭이 미미하다면 오히려 그 추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5월 미시건주 소비자 신뢰지수는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 한 73.6에서 오히려 또 74.6 정도로 약간 증가를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밤에 발표될 뉴욕 일정을 한번 챙겨보았고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 주는 이제 그 6월의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네. 초에는 약간 한산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한산한 지표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다 할 지표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 중반에 보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될 수 있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또 그 외에도 이제 어느 정도 6월 28 마지막 금요일에는 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물론 미국 시장 국내 시장만큼 선물 옵션 만기일이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또 다음 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다음 주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1650선 턱걸이를 한 우리 증시, 내일만의 날도 무사히 넘긴 시점입니다. 오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쿼드러플 위칭데이 맞아서 장 막판 한 8포인트 내중에 좀 아쉽긴 해도 1650선 위쪽까지 올라왔는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고 오늘 조금 더 갔으면 싶은데 전망 부탁드리죠. 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만선을 회복하는 등 큰 폭의 해외 증시의 호조가 있었고, 지난 양일간 그 중국 증시도 상해 B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주요 그 핵심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그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추가적인 반등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주 중심으로 펼쳐질지 아니면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펼쳐질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장의 지금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주도주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직 전반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도 종목군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의 한 4개 대형주, 그리고 IT에서 6, 7개로 압축할 수 있는 이 대형주의 움직임들인데요. 네. 그래서 한 10개 남짓의 그 대형주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기아차가 제일 먼저 신고가를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아차가 제일 먼저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발주들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한 10개가 넘는 IT와 자동차의 이 대형주들이 전혀 기아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기아차가 32,000원이라는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34,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네. 통상 기아차의 주가는 2,000원 단위로 좀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 주저앉고 있죠, 지금. 네. 전일 같은 경우는 5일선 아래로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기아차 같은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 네. 그 뒤따라서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곧바로 좀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 네네. 혹은 현대오비스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 시장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아웃퍼폼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네. 이 아웃퍼폼한 모습을 어디서 지금 담보해내고 있냐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두산그룹주라든가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심했죠. 해외 증시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모습을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담보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일 미국 증시가 이게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 큰 폭의 반등을 역시 낙폭 과대주라든가 좀 다른 쪽들이 계속해서 담당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국면들은 이전과는 시장이 좀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시장이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를 담보해 나가는 건 역시 그러한 양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전일 미국 증시나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특히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반등이 네, 좀 뭐 일어났거든요. 에너지라든가 금융.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국내 증시에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금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는 이 금융지주나 그리고 낙폭과대인 건설주나 네. 뭐 이런 쪽들로 투자의 방향을 좀 설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오셔서 이제는 슬슬 주도주를 뭐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도주가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을 이끌고 나갈 만큼 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낙폭과대주 쪽으로 비중을 조금 포트폴리오 상에서 늘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장이 오히려 정말 그렇게 흘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 일봉 보면서 그간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얘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코스피 시장의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그 차트를 보면서 네.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그 보고 계신데요. 그 최근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네. 시장의 이 국면마다 전략이 좀 달라야 되는데 네. 이 국면들이 최근에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 4월 시장에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그 오르긴 했지만 네. 그 일간 변동폭은 아주 그 적게 진행이 됐었죠. 네.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꾸준한 상승을 해나갔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주도주를 홀딩하는 전략이 그 상당히 유효한데 네. 이러던 것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3, 4월 꾸준히 오르는 시기에 이제 그 말기에 주목해야 될 그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네. 그 말기에 그 음봉이 형성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에 이제 그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네. 이러던 것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여전히 그 시장의 하락 추세의 높은 거래량에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 4월에는 주도주 홀딩 전략이 그 굉장히 유효했던 반면에 네.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기 시작하죠. 특히 그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 진행되고 네. 장중 변동성이 그 최고조에 달했던 날이 바로 이 5월 25일의 그 상황입니다. 네, 1532포인트 날. 예. 네. 그 지수상으로는 7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네.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 거래량이 폭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단기 시장은 이제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날 매수한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매도한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매수한 사람들 부럽죠. 예. 이제 뭐 부러운 거를 떠나서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이날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날 매도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그 입장에 처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매도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공포 심리에 짓눌려서 거의 시장가로 매도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아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근데 이날 매수한 투자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는 물량을 여유롭게 계속해서 받아내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럼 네. 이날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그 올리고 있겠죠. 네. 아마 뭐 최소한 20%에서 뭐 높게는 한 40% 가량의 네. 그 수익을 올리고 있을 텐데 수익을 20% 이 단기간 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20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네. 이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그 이동평균선까지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돌파하는 양상들을 펼쳤었는데 네. 이런 양상까지 펼쳐지게 되면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단기적으로 제가 추세를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이 하향 추세대 라인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았고 하니까 이제 이제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이제 사기 시작한 투자자들도 있겠고 예. 매수한 투자자 저점에 매수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나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제공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분할 매도를 한다면 이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면 어느 업종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됐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대부분 주도 업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수한 투자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20%에서 40%의 수익률을 대부분 이제 주도 업종에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와서 아직까지도 반등이 여전히 미미한 낙폭과대주의 시장이 다폭권의 상태로 접어들 때 이 낙폭과대주로 단기 차익을 올려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주도주로 재미를 좀 보고, 재미를 좀 본 것들은 수익 실현하면서 분할로 내놓고, 대신에 지금까지 못 끌어올려졌었던 낙폭과대주를 집어서 우리 시장을 선전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삼아야 좋을런지요? 이런 분들처럼 아래쪽에서 이제 담아서 다시 조금 종목들 체인지를 해나가면서 낙폭과대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시장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전략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A라는 전략을 취하고 네. 또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B라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3, 4월 같은 변동성이 작은 상승 장세에서는 주도 홀딩 전략을 취하고 네. 또 5월 같은 장세에서는 주요주를 계속해서 홀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네. 취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6월 장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주요주의 비중을 줄이고 주요주보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건설주 같은 경우가 예전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의 밸류에이션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낙폭과대라고 느끼긴 했지만. 네. 근데 지금 기아차와 이 건설주의 대표 주자를 이제 현대건설로 보죠. 예. 현대건설로 보면 기아차와 현대건설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조금씩 과대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높은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기아차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일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네. 근데 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간 굉장한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닝 시즌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점차 이제 모멘텀을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이제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표를 합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살생부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네. 건설주들의 상당히 공포를 줬었던 건데요. 네. 대형주는 오히려 더 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살아남으면. 네네. 네. 이것이 시장이 지난번에 1532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중소형 건설주들은 최근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대형 우량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건설사와 차별화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 반등도 최근에는 주도주들보다 또 더 양호한 네. 이러한 반등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7월 초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구조조정 발표 이전에 선취매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지금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은 어쨌든 단기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최근에 좀 세긴 했지만 네.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진입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시장과 시장의 거대한 이 흐름의 메커니즘과
큰 상관이 없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데요. 네. 마침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지난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네. 이 오리온과 같은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입니다. 네. 예,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최근 시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기아차를 제외를 하면 IT와 자동차 쪽에서도 전무하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전무하고 중국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이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 막 생각나는데요. 네네. 예. 그것이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네. 뭐 아모레퍼시픽, 뭐 락앤락, 네. 뭐 CJ 쇼핑, 뭐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리온에 이어서 뭔가 중국 관련주를 하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좀 반짝하는 어떤 틈새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아니면은 앞서 얘기하셨던 건설주 중에 하나를 좀 골라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뭐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건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M&A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지주의 반등 역시 이제 금융지주를 계속해서 좋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건 역시 이제 M&A가 그 전반적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그 회수 차원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금융지주, 건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단기 모멘텀을 여러 가지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중국 내수 소비주 중에서 지난주에 뭐 대형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면 네. 오늘은 뭐 중소형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블 CNC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에이블 CNC는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 미샤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시죠. 투자자분들이 또 예.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샤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순이익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국내에서 나오고 나머지 한 30-40%는 일본과 중국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올해부터 이제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최근에 그 왓슨사와 공급 계약을 통해서 중국의 매장 수가 140개에서 600개까지 지금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한 순이익이 이제 막 확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순이익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7년도의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3억이었던 회사입니다. 아이고. 이 회사가 작년에 그 17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 250억 가량의 순이익, 뭐 증권사 전망은 약 270억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40%에 육박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PBR이 현재 2배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 시장에서 뭐 상승까지. 이렇게 그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이 네. 이렇게까지 저평가된 종목들은 많지 않죠. 아주 적습니다. 음. 특히 이제 동종업체인 그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이 PBR이 뭐 700, 8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봉을 통해서 그 일본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에이블 CNC는 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내거나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네요. 네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에이블 CNC의 전고점은 사실 그 16,000원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상의 그 주가 움직임은 뭐냐? 그 이상의 주가 움직임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슈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요. 네. 약성 투자자들의 물량이 14,000원 아래에서 많이 그 소화가 됐고 지금 직전 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고 있고 뭐 오늘은 확실하게 좀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15,000원을 설정을 하고 목표가는 큰 그림 그러니까 주봉으로 본다면 그 통상 4,000원 단위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좀 보면서 오늘은 에이블 CN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될 시기에 중국 내수 소비주 중에서 지난주 오리온에 이어서 오늘은 에이블 CNC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어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지만 이륙 137초 후 고도 70km 지점에서 폭발한 뒤 추락했죠. 지난해 8월 1차 발사에 이어서 이번 2차 발사까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주 강국의 꿈, 당분간은 접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어제 금송이를 통해서 시사를 했죠.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하반기에 공공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여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 기조 위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는 14일에 내놓습니다. 올해는 기관장 평가 대상인 96개 공공기관장 중에 1,000여 명 정도가 해임 건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원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군의 대응 실패와 보고 체계 문제점을 적발해 국방부의 이상희 합참의장 등 장관급 13명을 포함한 모두 25명의 군인사에 대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내 개발자가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에서 유료로 받으면 개발자는 10%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도 국내 계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10%를 부가세로 한국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환호의 순간이 너무나 짧았지 않나 싶습니다. 137초. 나로호 2차 발사가 결국 실패가 됐는데요. 제주도 남단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실패 원인 분석을 좀 해봐 주시죠. 네, 한국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10일 오후 5시 1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지만 이륙 137초 후 고도 70km 지점에서 폭발한 뒤 추락을 했습니다. 나로호가 지난해 8월 1차 발사에 이어 이번 2차 발사도 실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강국의 급은 당분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네. 안병만 교육과 기술부 장관은 발사 후 나로 우주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나로호는 이륙 후 137.19초까지는 정상적으로 비행했지만 이후 지상 추적서의 통신이 두절됐다면서 나로호 상단의 탑재 카메라 영상이 밝아지는 것을 볼 때 일단 로켓 연소 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한 것을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로호는 발사 55초 뒤 음속 돌파에 성공했지만 137초 뒤 고도 70km, 거리 87km 지점에서 통신이 두절됐는데요. 나로호의 비행 궤적을 쫓던 방송 카메라는 이 시점에서 검은 연기를 한번 내뿜으면서 환해졌다가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비행하다가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네. 나로호는 1, 2차 발사 모두 실패했지만 한 차례 더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2004년 러시아와 나로호 발사 계획을 맞으면서 2회 발사 중 한 번이나 실패한다면 한 차례 더 발사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네. 1단 엔진의 불안전 연소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굉장히 좀 허탈해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어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꼭 좀 성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 1단 엔진 불안정 연소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전문가들은 무엇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폭발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네. 전문가들은 일단 액체 로켓의 무지하 발상에서 가능성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로호가 통신이 두절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 70km 지점은 일단 로켓의 연쇄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연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거나 터보 펌프의 오작동 아니면 연료가 제대로 연소하지 않은 경우 등 연소 과정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발사대 기립 작업이 5시간이나 지연되고 발사대 소화자증치 오작동으로 발사를 연기한 뒤 바로 다음 날 발사를 강행하는 등 발사를 지나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창진 건국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일단 로켓의 연소 이상이 폭발 원인으로 이렇게 보인다면서 연소 이상의 원인은 연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터보 펌프 작동 불량, 불안전 연소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실패 원인은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남단 방향으로 외나로로부터 약 470km 지점 공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수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로호가 재발사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한 2조 4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어제 일단 2차 발사마저 실패하면서 손실을 경제 규모로만 따져보면 적어도 한 1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은에서 금통이 열었죠. 기준금리 여전히 2%로 동결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진 김중수 한은 총재 코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가 안정 속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방향 쪽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물가 안정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0일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에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김 총재는 또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한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지 등은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이론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통화 정책을 결국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통화 정책의 경제 회복을 위한 완화적 기조였다면 이번에는 물가 안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금융 완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당분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번 결정문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물가 안정 강조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 유지해서 당분간도 빠진 상황에서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단어까지 새롭게 끼어든 상황. 그렇다면은 이제 하반기에 과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물가가 조금 더 공공요금 오르게 되면 더 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오는 8월에서 9월 중 0.2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한 후 시장 여건을 봐가면서 4, 4분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당장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중순께에 나오는 2, 4분기 국내 총생산 잠정치를 확인하고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데요. 네. 또 유럽 위기 상황 전개도 좀 더 확인해야 금리 인상이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3분기 중에, 하지만 7월은 조금 빠를 것 같고, 7월에 2분기 GDP 성장률 나오는 거 보고 아마 빠르면 한 8월 정도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카드가 꺼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서너 명 정도가 해임 대상이 될 거라면서요. 네, 정부가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대한 결과를 오늘 14일 발표합니다. 올해 있는 기관장 평가 대상인 46개 공공기관장 중 3명에서 4명 수준이 해임건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5일 앞당겨 14일 윤주경 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96개 공공기관 평가 성적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18일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민간 평가단의 채점이 끝난 상황에서 발표를 놓칠 경우 보완의 차질이 생기고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일정을 앞당겼는데요. 평가 결과 총 3명에서 4명 수준에서 공공기관장이 해임건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총 55명 구성된 민간평가단이 평가를 완료한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과 함께 52에서 60점 미만 경고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에 2번을 받아서 퇴출된 기관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영 실적 부진한 공공기관장 지금 한 4명 정도가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인사 폭풍이 지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도 좀 얽혀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천안함 사태 조사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죠. 여기 합참 의장 등 25명의 군 관계자에 대한 징계 통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군의 대응 실패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적발해 국방부에 이상희 합참 의장 등 장관급 13명을 포함한 모두 25명의 군 인사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는데요. 네. 특히 군이 천안함 어뢰 피격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점과 속초함이 북한의 신정 잠수함을 탐지했다는 보고를 새 때로 바꿔서 발표한 점을 등이 드러나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 침몰 사건 대응사태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군의 지휘 보고와 위기 대응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군 인사 25명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는데요. 감사원이 통보한 군 인사 25명에는 장관급 13명과 영화급 10명 등 현역군인 23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합참 소속 인사는 15명으로 합참 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대결이 시작됐다. 뭐 갤럭시 S, 아이폰 4G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가세를 국내 거래에만 부과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국내 계정을 통한 거래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앱을 국내에서 유료를 받으면 개발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자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애플 앱스토어에 올렸다면 한국 계정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10%를 내게 되면 이를 가격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콘텐츠 가격이 10%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외 사용자가 내려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된 영역으로서 소비자 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나 외국인이 해외에서 다운로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품의 부가세 매지 않은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결론 난 부가세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론이 글로벌 증시에서 모두 다 불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늘었다는 점,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는 점, 또 호주의 고용이 석 달 연속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 나온 간밤의 경제 지표가 딱히 나쁘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썩 좋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해서 다우가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유로화도 1.21달러대 위로 쑥 올라왔는데요. 22 트리세 총재의 발언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반등을 했고 유로화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이루어낸 시점. 오늘 외국인들은 다시 사줄 것인지 어제 165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얼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오늘 우리 시장 얘기는요.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